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2기 노동경제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저희는 이제 주말반이고, 앞으로 9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없는데, 이제 50점 모의고사를 매 시간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2022년에 나온 이 문제편 교재로 진행을 할게요. 그 강의 목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한 대비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그래프 내용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점 이제 범위를 지정할 텐데 절반은 범위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 범위로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풀이를 한번 할 겁니다. 그 1기 때 계산 문제 풀이를 했었는데 이제 그 문제 이외에 추가해가지고 또 계산 문제 풀이를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강의 진도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진도표대로 목표는 이 진도표대로 나가는 건데 이제 진도에 따라서 조금 밀리거나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노동 공급에서 50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다 안 나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범위대로 시험을 출제할 거니까 이제 이 범위에서 예습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편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고, 그 1기 교재를 보시는 분은 그 1기 교재하고 2기 교재하고 뭐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나 서술에 있어서 좀 요약적이고 좀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1기 교재나 2기 교재나 비슷한데 이제 서술이 조금 다르고 이 문제 배치가 조금 다릅니다. 문제 배치가. 그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그래서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선호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그리고 선호. 그래서 근로자의 선호. 자, 1번 봅니다. 로마자 1번. 자, 효용함수. 자, 개인은 아래의 식과 같이 소비와 여가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C와 L은 더욱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가정한다. 그래서 효용함수 해서 식, 효용함수 해서 식 쓰시고,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이제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식 쓰시고, 자, 여기는 재화, 자, 소비를 C라고 주고 여가를 L이라고 줬는데 이제 문제에 만약에 다른 문자로 주면은 그 문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차별 곡선의 의. 자, 이제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보라는 건데요. 무차별 곡선. 그래서 가로축은 여가, 세로축은 소득 혹은 소비. 소득이라고 나오면 소득이라고 쓰시고 소비라고 나오면 소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요체로 해서 가령 이 효용을, 만족감을 점수로 매길 수 있으면은 70점이에요. 70점. 70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다 70점입니다. 70점. 가령 내가 9만원 벌고, 자, 1. 요거나 요게 이제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돈을 9만원 벌고 1시간 여가 하는 거나, 돈을 1만원 벌고 9시간 여가 하는 거나 똑같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많이 못 노는 거랑 돈 안 벌고 많이 노는 게 똑같대요. 이 두 개가 똑같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것도 똑같답니다. 4. 그래서 소득 4만원 벌고 4시간 여가해도 똑같대요. 4시간 여가해도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 더하면 10이고 이거 10이에요. 두 개 더하면 8입니다. 8.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극단적인 조합보다 근로자들은 적정한 조합을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하는 곡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다. 또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적정한 조합을 좋아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의의.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자, 무차별 곡선의 특징. 자, 특징은 자,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한다.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라고 해서 자, 얘는 80점이래요.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효용이 올라간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4는 70점이에요. 자, 똑같이 4시간 놀 때 돈 1만원 더 벌면 당연히 더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지면은 더 큰 효용을 얻습니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원점에서.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볼까요? 자,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 이 교차를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자, 여기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70점이에요. 얘는 자, 멀어졌으니까 여기는 효용이 커요. 근데 얘는 효용이 작아요. 효용이 작아졌어요. 얘보다. 자, 이렇게 교차하면은 이 분석이 안 됩니다. 교차하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분석이 안 돼서. 자, 동그라미 4번 보면은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이 직선이 아니란 뜻입니다. 직선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정한 걸 좋아합니다. 극단적인 것보다 적정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무차별 곡선은. 자, 3번.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시험에서 볼 건 항상 선이 2개 나옵니다. 2개. 그래서 이 선 하나 나오고 지금 본 무차별 곡선 요 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균형. 이 2개의 선에서 이제 균형을 찾을 거예요. 이 균형을. 여기가 이제 균형인데 이 균형을 그림으로 이렇게 균형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이 균형을 수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선 2개죠, 이거. 두 선의 기울기가 동일. 계산 문제는 자, 그래프도 그려보고 계산 문제로 또 수식으로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동일해요. 그럼 이 선의 기울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수식으로 표현되면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가, 가로축은 여가 시간을 놓고 세로축은 소득을 놔요. 소득 혹은 소비. 세로축은 소득 혹은 소비. 자, 이 2개인데 얘가 가로축인지 헷갈리면은 돈은 다 세로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 빼고도 돈은 웬만한 거는 다 돈은 다 세로축에 있어요. 그래서 뭐 헷갈릴 일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세로축에 들어가는 게 뭐지 하면 일단 돈 생각하면 됩니다. 돈. 자, 이렇게 돼 있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70점. 그래서 이게 무차별한 선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차별. 그래서 이 무차별을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동등곡선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70점이에요. 다 70점이에요. 이 사람 행복도가 다 똑같대요. 그래서 행복도가 동일한 곡선에서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가팔라요. 여기는 이렇게 선이 가파르고 여기는 평평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중간쯤. 이게
각 점마다 얘는 이렇게 가파르고 얘는 이렇게 평평하고 이렇게 완만하거든요. 이 기울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 기울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봤더니, 자 가령 여기도 4고 여기도 4예요. 4시간 4만원 4만원인데, 자 기울기를 측정하고 싶어요. 이 기울기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1시간 더 놀게 해줄게. 1시간 더 놀게 해줄게. 1시간 더 놀면은 더 기뻐지잖아요. 1시간 더 놀면은 기뻐질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놀게 해줬으니까. 근데 효용이 동일해야 되니까, 동일한 행복도가 유지되려면은 얘는 돈을 깎긴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용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1시간 더 놀게 해줄게. 그러면 너 돈 최대 얼마까지 포기할래? 너 최대 얼마 포기할래? 요걸 측정하면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요걸 측정하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요걸 측정하면. 그래서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자, 여가 1시간 더 줄 테니까 너 돈 얼마 포기할래? 입니다. 1시간 더 놀게 해줄 테니까 너 돈 몇 개 더 포기할래? 가령 1만원 포기하겠다. 가령 1만원 더 포기하겠다. 그래서 1만원 더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부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1 이렇게 씁니다. 1. 기울기예요 이게.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얼마 포기할래? 기울기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가로축에 하나 더 줄 테니까 이거 얼마 포기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여가 얼마 포기할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가로축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여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돈 얼마 포기할래?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건데 자, 다른 점에서 한번 구해봤더니 이 기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가령 2가 나왔다. 2. 가령 2가 나왔다. 그럼 이 뜻은요? 여가 시간 하나 더 줄 테니까 소득 얼마 포기할래? 소득을 얼마 포기한대요? 2만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나 노는 거 하나만 더 주면은 나 소득 2개 포기할게. 그럼 10이면요. 10이면 여가 하나 주면 나 소득 10개 포기할게. 10개 포기할게.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시간 줬는데 돈 2만원 포기하겠대요. 근데 숫자가 커졌어요. 1시간 줬는데 돈 10만원 내가 가진 거 다 주겠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은 여가를 굉장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가를 굉장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값은 여가의 가치를 측정한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가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니까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기울기.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고. 자, 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기울기가 가파라요. 완만해요. 이제 이렇게 기울기는 우리가 이제 말로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럼 그 숫자로 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계산한 값 혹은 수식으로 표시한 게 한계대체율이에요. 한계대체율.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가파르다 완만하다 할 때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그 얼마나 더 가파른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예요. 그럼 그는 한계대체율이라고 합니다. 한계대체율은 영어로 MRS라고 해요. MRS. 그래서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너 여가 하나 더 줄 테니까 너 돈 얼마나 포기할래? 얼마나 포기할래? 이제 요 뜻인데, 얘를 가지고는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는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봤더니 얘는 뭘 측정한다고요? 여가의 가치. 여가의 가치를 측정해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가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여가가 위로 올라와요. 여가의 가치를 측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를. 계산 문제는 요거 나와요. 요거. 그럼 요거 뭔데요? 요거 한계 효용이에요. 한계 효용. 효용의 값입니다. 소득 한 단위가 주는 기쁨. 소득 한 단위가 나에게 주는 기쁨. 얘는요, 여가 한 단위가 나에게 주는 기쁨. 그래서 여가가 주는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한계대체율도 커지는 거고, 기울기도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얘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 한계대체율. 그래서 아까 값이 두 개 나왔죠? 아까. 자, 만약에 2가 나왔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소득이 나한테 기쁨 1 줄 때 여가는 나한테 그 2배를 준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이게 10이 나왔다. 10. 그럼 소득이 나한테, 이 돈이 나한테 1밖에 기쁨을 안 주는데 여가는 나한테 그 10배 이상의 기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10배의 기쁨을. 10.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자, 한계대체율의 값이 커져요. 막 이렇게 한계대체율의 값이 커져요. 10이 됐어요. 이렇게 여가가 나에게 기쁨을 10개를 줬다, 굉장히 많은 기쁨을 준다라고 하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파르게 표현돼요. 반대로 값이 작아요. 0.1이에요. 0.1. 거의 나한테 기쁨을 안 줍니다. 여가가. 그럼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완만하게 나타내요.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온 게, 자, 두 개의 식을 제시하고, 하나는 숫자가 크게 나온 거, 하나는 숫자가 작게 나왔어요. 이 두 개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래요. 이 두 개를. 그럼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고 하나는 완만하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자, 여가의 한계 효용. 여가 한 단위가 주는 기쁨이에요. 여가가 한 단위가 주는 기쁨은 제어 소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 출치입니다. 여가를 한 단위 더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의 변화. 여가 하나가 나에게 주는 기쁨. 그래서 한계입니다. 한계. 기쁨. 자, 소비 한계 효용은 여가 시간을 유지한 채로, 자, 이거 출치입니다. 제어 소비를 1달러인데 그냥 한 단위예요. 한 단위. 1달러가 될 수도 있고 1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달러를 더하는 경우 발생하는 효용의 변화. 여가 하나가 주는 기쁨과 돈 하나가 주는 기쁨. 자, 그래서 식 보면 MRS. 자, 이 값을 한계대체율 MRS라고 하고, mu C분의 mu L 있는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요거고 얘를 빼고 마이너스로 1로 옮긴 건데, 그냥 마이너스 없이 그냥 요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걸로 마이너스 없이 양변 마이너스 이렇게 취하셔서 그냥 마이너스 없이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없이. 그래서 부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는 중요하지 않다. 값이 중요합니다. 값이.
자, 그럼 로마자 3번.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로자 사이의 선호의 차이. 자, 그림 이와 같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른. 그래서 기울기,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가파라요, 완만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파라요, 완만해요. 매우 가파르대요. 가파른 CD는 자, 한계 대체율. 숫자로 계산하면 그 값이 굉장히 클 겁니다. 10 나올 거예요, 10. 매우 크다. 다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평평한 편인. 평평해요. 이게 완만하다는 얘기죠. 평평해요. 완만한 사람은 한계 대체율 값이 작을 거예요. 가령 0.1. 자, 그럼 일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노동공급 차이를 결정 요인이다. 신디처럼 여가를 매우 선호하는 근로자. 신디. 자,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뭐라고요? 여가가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에요. 여가의 가치입니다. 여가의 가치.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신디는 여가의 가치가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가를 매우 선호하는 근로자라고 표시합니다. 여가를 매우 선호한다. 값이 크면 이 사람 여가 좋아하는구나. 그림으로 그리면 가파르구나. 신디는 단시간 근로자를 선호할 것이다.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여가가 좋아서. 그러나 민디처럼 여가에 그다지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일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거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한 명은 가파르게, 한 명은 완만하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대요. 사람마다 가파른 사람이 있고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노동경제학의 계산 문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온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첫 계산 문제.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 봤습니다. 무차별 곡선. 자, 보셨다시피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파른 사람이 있고 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특성은 가파르든 완만하든 밖으로 나갈수록 효용이 커져요.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즉 돈 많이 벌면 좋고 많이 놀면 좋아요. 돈 많이 벌면 좋고 많이 놀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많이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가 된다면은 그 효용, 만족감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무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2번 봅니다. 문제 2번. 자, 무한정 놀고 무한정 돈 벌고 싶은데 그렇게 막는 게 로마자 2번 있습니다. 2번. 예산 제약. 제약에 동그라미 합니다. 제약. 그래서 무한정 돈 벌고 무한정 놀고 싶은데 이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제약. 무한정 놀고 싶어도 하루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돈도 벌고 그 안에서 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무한정 돈 벌거나 무한정 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자 1번 예산 제약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재화와 여가의 소비는 자, 그 사람의 시간과 소득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시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시간. 이때 재화 소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임금과 비근로소득에 각각 일치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총 이용 가능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용이란 말이 나온 게 생존에 필요한 시간 빼고 뭐 잠자는 거, 밥 먹는 시간은 그럼 빼야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시간 빼고 나머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1일 10시간이라고 하면 10시간 안에서 나는 일도 하고 놀기도 해야 돼요. 나머지 14시간은요. 밥 먹고 자야 돼요. 밥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뺍니다. 그럼 가령 1일 10시간이에요. 총 이용 가능 시간. 그럼 나는 여기서 일하거나 일부는 근로시간으로 배분하고 일부는 놀아야죠. 여가시간으로 배분할 거예요. 일부는 여가시간으로 배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가시간은 여가시간대로 두면 돼요. 여가는 여가시간대로 두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 보시면 자, 여기는 소득 혹은 소비, 한마디로 말해서 돈입니다. 돈. 가로축은 여가시간. 이에요. 자, 그럼 여가시간은 여가시간대로 내가 배분하면 돼요. 그럼 돈은요? 돈은 얘가 만들어줘요. 얘. 이 근로시간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자, 그래서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 얘가 나의 뭘 만들어줘요?
예. 근로소득을 만들어줘요. 근로소득. 그래서 근로시간이 길어지면은 내 근로소득은 늘어나니까 나는 행복할 건데, 반대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나는 어떻게 해요? 여가시간을 뺏겨요. 또 그만큼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가에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은 여기에 할당을 많이 할 거고, 가치를 많이 안 두는 사람은 여기에 할당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다르대요. 그래서 내 소득은 근로소득. 내가 근로시간을 할당해서 근로소득을 벌 수 있어요. 그럼 소득이 이게 끝이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뭐 있어요? 비근로소득도 있어요. 비근로소득. 그래서 사람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가지고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총소득이라고 해요. 총소득. 총소득.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식으로 할 때 임금은 앞으로 W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임금은 wage, W. 그리고 근로시간은 L이라고 주기도 하고 H라고 주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제시가 되니까 그 용어로 쓰시면 됩니다. H라고 이 책에 써있고 L이라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노동이니까. 그래서 한번 책 읽어보면, 자, 그럼 C는 뭐예요? C는 총소득이에요. 시기래. C는 총소득. 그럼 WH는요? 이거는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H는 근로시간. 플러스 V는 뭡니까? V는 비근로소득이에요.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받는 거. 일하지 않아도 받는 거.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다든지 배우자로부터 얻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 1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식 2 보세요. 식 2. 식 2. 자, 이 근로시간은 다시 쓰면 내가 갖고 있는 총 이용 가능 시간에다가 뭐 빼면 됩니까? 여가시간. 여가시간 빼면 돼요. 그러면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총 이용 가능 시간 몇 시간이요? 10시간이라고 했어요. 10시간. 근데 내가 여가시간에다가 6시간을 배분해요. 6시간 배분하면 내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4시간입니다. 4시간. 그래서 여가시간으로부터 이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가시간으로부터 근로시간을. 그래서 식 2번 T-L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 문제 나올 때. 계산 문제 나올 때 근로시간을 바로 안 주고 여가시간으로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하게끔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이렇게. 근데 근로시간은 안 줘요. 근데 여가시간은 구할 수 있거든요. 총시간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로시간 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H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로시간 얘는 볼 일이 없을 거고 계산 문제에서 요걸로 보게 될 겁니다. 요걸로. 식 1과 식 2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식 1과 식 2. 계산 문제 대비해요. 자, 그래서 예산제약. 자, 무한정 돈 벌고 싶고 무한정 놀고 싶은데, 많이 놀면은 내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또 돈을 많이 벌면은 내 여가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한정 놀고 무한정 돈 버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럼 2번. 이러한 선을 나타낸 게 예산선이에요. 이러한 선을 나타낸 게 예산선. 그래서 예산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산선. 자, 총 이용 가능 시간을 T라고 할게요. T. 이 사람은 하루에 10시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시간.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이제 10시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10시간 다,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10시간 다 여가시간에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집이 부자라서 비근로소득이 요만큼 있어요. 비근로소득이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원 받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가족들이 5만원 줍니다. 가족들이 5만원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5만원의 비근로소득이 있습니다. 5만원의 비근로소득이 있고, 이때 임금이 1만원이래요.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래요. 그럼 여기가 9가 된다. 9가 된다 하면은
임금이 1만 원이니까 1시간 일한 거죠. 근로 시간. 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 벌어요? 1만 원. 1만 원에다가 내 비근로소득 합치면 얼마예요? 6만 원. 그래서 요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 근로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 소득은 쭉 늘어날 겁니다. 요렇게. 내 소득은 쭉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얼마예요? 여기 비근로소득 5만 원에 총 근로소득 합쳐야죠. 그래서 비근로소득 얼마예요? 5만 원. 그 내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내가 10시간 있는데 10시간 내내 일하면 나 10만 원 벌 수 있어요. 임금이. 그래서 여기는 얼마? 15만 원 되겠습니다. 5만 원.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예산선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반드시 오고 이 비근로소득 빼고 쓰면은 이제 10만 원 쓰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근로소득을 염두에 두고 예산선 그려야 됩니다. 비근로소득. 그래서 계산 문제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오면은 비근로소득은 반드시 줍니다. 비근로소득을 안 주면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계산 문제가. 그래서 비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요거 15만 원. 그래서 예산선은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선 안에서 놀아야 돼요. 이 선 안에서.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게, 자, 이쪽으로 오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 이쪽으로 오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근로 시간 체크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예산선입니다. 예산선. 그래서 그래프 세로축의 끝에 보시면 WT 있죠? WT. 이게 뭐예요? 이게 총 근로소득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총 근로소득. 1시간도 안 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총 근로소득. 플러스 V는요? 비근로소득. 그래서 이 V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V를. 자, 그러면은 무차별 곡선도 봤고 예산선도 봤습니다. 그럼 로마자서 한번 볼게요. 효용극대화. 소득 혹은 소비.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아까 얼마였어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얘는요 5만 원.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자, 요렇게 여기도 찍힐 수 있어요. 얘는 7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70점, 여기도 70점. 둘 다 70점이에요. 둘 다 70점. 여기 와도 70점, 여기 와도 70점. 효용이 다 똑같습니다. 얘는 여기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 찍히면은요 80점짜리 인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수록 효용이 커진다면서요. 그래서 개인은 효용 극대화 한다고 가정하고 이 점은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이 점에 있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는 사람들만 고려해요. 그래서 여기가 효용 극대화예요. 효용 극대화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말하는 균형. 그래서 우리는 요걸 찾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되는 점, 이 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빨간 점에 올 수도 있지만 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선택합니다. 여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가령 10시간 있는데 여기를 4라고 하죠. 4. 균형점에서 4예요. 4. 균형점에서 4. 그럼 여기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얼마인지.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 비근로소득 5만 원에 몇 시간 일했어요? 9만 원이라고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9만 원이라고 쓰면. 얘는요. 여가 시간이에요. 여가. 4시간 노는 겁니다. 4시간. 얘는 4시간 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로시간을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은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럼 얘는 6만 원 벌고 비근로소득 얼마예요? 5만 원 있죠. 그래서 얘는 11만 원 버는 겁니다. 11만 원. 11만 원 벌고. 그래서 요걸로 많이 틀려요. 요거. 여가시간 잘 구해놓고 4만 원. 숫자가 4 보이니까 4만 원 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험 보면은 이제 이면지에다가 미리 그래프 다 그려보거든요. 그러면 그릴 때 반드시 이거 밑에다가 여기서 여기 근로시간 이거 이 표시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실제 시험 가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로시간 6시간, 비근로소득 5만원, 11만원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6시간 일하고 11만원 벌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돼요. 그게 뭐라고요? 균형. 균형은 뭐예요?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가 균형이에요. 상태.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얘들은 균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빨간 점은. 왜요? 얘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죠. 똑같죠. 만족감이 다. 7점짜리 인생이니까 이동의 유인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볼까? 똑같은데? 이렇게 이동의 유인이 있는데 얘는 이동의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유인이 없는 상태가 균형이고 다른 말로 유일한 점이에요. 유일한 점. 하나밖에 없는 점. 그게 균형입니다. 균형. 그때 효용극대화가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1번 효용극대화 조합. 그래서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최적 소비와 여가는 예산선이 무차별곡선과 동그라미 합니다. 접하는 점. 접하는 점.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최적이 어딥니까?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유일한 점이란 얘기입니다. 유일한 점. 접하는 점은 유일한 점이에요. 유일한 점. 하나밖에 없는 점에서 달성이 됩니다. 이러한 최적해는 기회집합의 양 끝단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다는 의미에서 내부해라고 부릅니다. 내부해. 자, 2번.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조건에 해서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계산 문제로. 자, 효용극대화 조건. 자, 최적해에서 예산선은 무차별곡선에 접한다. 자,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접해요. 접합니다. 끝.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림으로 설명하셔야 하면 접합니다. 이렇게 끝인데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즉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 이게 뭐라고요? 균형 혹은 최적이에요. 최적인데 이 접하는 점을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동일한 점입니다. 접하는 점은 기울기가 동일한 점이에요. 기울기가 동일한 점.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에요. 기울기가 같은 점. 기울기가 동일한 점. 아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 영어로 MRS. 그래서 식을 쓰면은 여가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요거였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자, 예산선의 기울기를 수식으로 써야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임금입니다. 임금. 심플해요. 임금. 왜냐? 자, 예산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 얘가 가파른지 평평한지 결정하는 거는 이건 임금이거든요. 임금. 그래서 임금이 1만 원이면은 요런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근데 임금이 2만 원이면요. 임금이 2만 원이면은 총 받는 소득이 이것보다 여기가 될 거예요. 요렇게. 얘는요. 임금이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는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요거.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요 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요 식. 접하는 점 이거를 계산 문제로 냈다라고 하면은 요거 계산하고 임금은 줍니다. 이거 임금은 얼마라고 줘요. 그래서 결국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오면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연습 문제 때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식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우린 지금까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소비와 여가의 최적점의 한계 대체율과 임금률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MU 소득분의 MU 여가. 이게 MRS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 즉 여가의 가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는 임금이에요. 임금. W 임금.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시라.
자, 이번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자, 비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비근로소득과 근로시간. 이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50점으로 문제 구성할 때, 이제 얘를 항상 끼워 넣어요. 그래서 50점 구성하기 위해서 자주 나옵니다. 얘는. 10점, 15점, 20점, 뭐 100점도 뭐 제각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쓰면 점수 주겠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비근로소득. 자, 그래서 효용극대화는 봤어요. 효용극대화는 무차별 곡선과 예선선에 접하는 점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나는 6시간 일하고 11만원 벌 거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비근로소득이 증가한답니다. 비근로소득이. 난 6시간 일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5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만원씩 준대요. 2배 더 줄게. 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10만원이나 그냥 집에서 주는데 내가 굳이 6시간 일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현실에 있는 거를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니까 자, 비근로소득, 뭐 배당이 있다든지 집이 부유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더래요. 통계로. 그래서 왜 안 할까? 이 모형으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형으로. 자, 그래서 비근로소득의 증가. 자, 초기 조건에서 자, 근로자의 임금률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우리 집에서 나 돈 더 준다고 회사에서 나 돈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금률은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회사의 임금은 똑같습니다. 주는 임금은. 그런 상태에서 비근로소득이 늘어났을 때 근로시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비근로소득. 자, 비근로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대요.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면 얘는 정상제예요. 정상제. 일반적인 거. 자, 돈 많이 벌면은 더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근데 반대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이것 좀 이제 그만 쓰고 싶어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 이 열등제예요. 열등제.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런 것도. 소비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연탄 얘기했거든요. 연탄.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돈 많이 벌면 이제 버스 안 타죠. 버스 안 타고 택시 안 타고 택시만 타고 자기 차 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인데 자,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제 이 두 개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두 개 그래프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 자, 돈 많이 벌면은 놀고 싶어요. 여가를 소비하고 싶어요. 그 여가를 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비는 누린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벌면 놀러 가고 싶다. 여가는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게 일반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반적인 경우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자,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소득 혹은 소비. 왜 소득하고 소비하고 자꾸 똑같다고 자꾸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모든 소득은 다 소비한다고 가정해요. 저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저축 없어요. 10만원 벌면 10만원 다 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똑같습니다. 저축은 없다고 가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 10시간 있었어요. 여가 시간 10시간 있었고 난 15만원 벌 수 있었습니다. 비근로소득은 5만원이었어요. 5만원. 최대 15만원. 자, 근데 집에서 나 놀아도 이제 10만원 준대요. 10만원 준대요. 그럼 내가 최대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20만원 되겠습니다. 20만원 되겠습니다.
자, 최초에 여기에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최초에 여기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의 근로시간은 요만큼이에요. 근로시간인데, 자, 이제 소득이 늘었잖아요. 이렇게. 네,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가가 정상제래요. 정상제.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늘어서 비근로 뭐가 늘어요? 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여가가 정상제래요. 정상제 여가 더 쓸 거예요. 이 말은 여가를 더 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랑 똑같습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로시간은 여기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근로소득 받으면 효용은 커지고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근로시간은 줄어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 효용 늘어요. 효용 늘고 꽁돈 받으니까 일단 기뻐지고 근로시간은요 줄어요. 근로시간 줄어든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가가 정상제. 자, 이번에는 여가가 열등제일 때도 한번 그려봅니다. 여가가 열등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만큼이 근로시간이었어요. 근로시간. 그런데 마찬가지로 비근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열등제 여가는 줄어요. 돈 많이 버니까 싫은 게 안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다시 말해서 여가가 줄었다는 얘기는 근로시간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늘었다는 얘기. 그럼 이제 얘 근로시간은 여기까지 늘어요. 마찬가지로 효용은 늘어납니다. 효용은 늘어납니다.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작게 그린 이유가 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론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서 예외적인 경우라서 이 선을 길게 그리면은 얘랑 교차해요. 교차합니다. 그래서 팁은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세요. 조그맣게. 크게 그리면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에 벗어나는 거라서 교차하게 되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효용은 늘어난다. 꽁돈을 주면. 근데 근로시간이 정상제면은 줄어들고 열등제면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와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로마자 2번 봅니다. 자, 비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예산선의 이동. 일단 답안지에 예산선의 이동. 비근로소득 증가했으니까 예산선의 이동 하나 그려주시고,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는 비근로소득의 변화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1번 정상제와 열등제의 차이. 그래서 모든 제외 가격이 불변 상태에서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상품을 정상제.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소득이에요. 소득. 이거 모의고사 내면 가격이 증가할 때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가격 아닙니다. 이거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상품을 정상제. 반대로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입니다. 열등제. 자, 임금률이 고정 상태에서 자, 출치입니다.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효과, 이거 뒤에서 볼 겁니다. 소득효과. 그러니까 소득이 변해서 비근로소득이 늘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어요. 이거를 소득효과라고 합니다. 소득이 근로시간에 주는 효과예요. 그걸 줄인 거예요. 소득효과. 소득이 근로시간에 주는 효과. 이 소득효과입니다.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자, 2번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요. 와 같이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모두 제화와 여가시간 모두 증가시킨다. 여가 주당 근로시간은 40에서 30으로 떨어집니다.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는 마지막 줄 근로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 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답안지를 잘 쓰는 법이 이 문제를 단어별로 쪼개서 목차를 구성하면 좋아요. 쪼개서. 자, 그럼 앞에 문제 다시 비근로소득의 증가. 그럼 이제 비근로소득의 증가. 요거 단어 쪼개가지고 요거 목차 하나 그리면 됩니다. 비근로소득 증가는 뭐예요? 예산선 변화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선 변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그럼 이건 이제 결론에다가 목차 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 잡는 게 뭐 전형적인 게 없어요. 왜냐면 기본서 자체에 목차가 없습니다. 줄글이에요. 쭉 이렇게 줄글. 그래서 기본서 자체에 목차가 없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어로 목차를 쪼개서 쓰시면 되고, 결론에다가는 항상 내가 시험 문제를 한 번 더 쓰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비근로소득의 증가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요걸 씁니다. 문제로. 그리다 보면은 그림을 너무 훌륭하게 그려서 막 만족하다 보면 물어본 걸 안 써요. 그림만 그리고 물어보는 건 정작 답이 없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가시간은 줄고 혹은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이렇게 써요.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죠. 여가시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근로시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다가는 항상 문제를 다시 한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쓴다. 내가 실수 안 할 것 같아도 실제 시험 가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노동경제의 마지막 시간을 보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풀려서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결론을 한번 쓴다. 그래서 목차는 단어로 쪼개서 목차 잡으시고 결론은 문제를 다시 한번 쓰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겁니다. 자, 문제 4번만 보고 쉬겠습니다. 문제 4번. 자, 얘도 이제 비근로소득 친구입니다. 비근로소득 친구. 비근로소득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얘 나오고. 왜? 50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 단시간 근로. 특이한 게 비근로소득은 외국인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해요. 방금 봤던 거 비근로소득. 근데 이 단시간 근로는 우리나라 한국인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 책에서는 단시간 근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왜? 외국인은 40시간 근무가 뭐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서 거기는 뭐 짧게 일하고 싶으면 짧게 일하고 길게 일하고 싶으면 길게 일하고 자유로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40시간으로 강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단시간 근로 하면 좋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책에서 많이 봅니다. 단시간 근로는. 단시간 근로 확대와 노동 공급. 자, 경직적인 노동시장.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없다고 한번 해보고, 자, 여기 여가시간이고, 이렇게 할게요. 자, 나는 총 10시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1만원이에요. 자, 비근로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10시간 이래서 1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소득. 그래서 임금은 만원. 그래서 기울기가 만원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임금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면 이 밑에 뭐가 더 있죠? 이렇게. 밑에 뭐가 더 있죠? 밑에 뭐가 더 있는 게 이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무차별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요. 0 밑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거든요. 0 밑으로 삐져나가는데 삐져나가는 게 싫으니까 밑에다 한 칸 더 그린 것 뿐입니다. 이거. 그래프 보시면은 제가 그린 대로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려도 되고.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있다고 한번 아까 앞에서 그린 비근로소득 그래프와 동일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집에서 노니까 5만원 준대요. 5만원. 내가 일해서 벌면 최대 얼마 벌어요? 15만원 벌 수 있어요. 15만원. 자, 기울기는요 똑같아요. 임금 만원 1. 자,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한 1주 단위로 이번에 1주 100시간을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1주 100시간. 1주 100시간을 가정하면은 비근로소득을 50이라고 할게요. 50만원. 최대 벌 수 있는 거는요 150만원 될 거예요. 150만원. 그래서 총 난 100시간 갖고 있고 최대 비근로소득 50만원. 내가 벌 수 있는 거는 총 150만원입니다. 임금은 만원이고. 자,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10시간 일해도 되고 15시간 일해도 되고 20시간 일해도 돼요. 그런데
기업들이 다 근로조건이 다 일주 40시간만 뽑아요. 주 5일 40시간. 그럼 이제 여긴 60, 여간 60이고 여긴 40이에요. 자, 이 사람들만 뽑는데요. 40시간만. 그래서 나는 이 사이에 어딘가에 찍히고 싶은데 뽑질 않으니까 이게 없어져요. 예산선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안 뽑아서. 그래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가 이상하니까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없어졌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주 40시간 근로가 강제될 때 자, 일단 강제되니까 나쁘다고 써야 돼요. 나쁘다는요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써야 됩니다. 나는 일주에 10시간만 일하고 싶은데 40시간 일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지는 상황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일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이만큼 일하고 싶었어요. 이만큼. 여기가 효용 극대화예요. 이만큼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되고 무조건 40시간 일하래요. 무조건 40시간 일하랍니다. 효용이 떨어져요. 40시간 일하라고 하면 여기에서보다 효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효용이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을 강제하면 효용이 떨어지더라. 나는 10시간만 일하고 싶었는데 40시간 강제하니까 효용이 떨어지더라. 첫 번째 이거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국가에서 보면은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10시간 일하려고 했던 사람 40시간 일하니까 국가 측면으로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효용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일 안 하겠다. 어려운 말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버려요. 자, 그게 어디냐? 자, 효용이 지금 떨어졌어요. 나는 8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10시간 일해서 효용이 60점짜리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여기서 일 안 하는 게 효용이 더 커요. 여기는 70점이에요. 70점. 60점 40시간 일하고 60점 인생 사느니 나 그냥 일 안 하고 7점짜리 인생 살겠다. 그래서 여기가 근로시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40시간 근로 강제하니까 40시간 억지로 일 시키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더래요. 그냥 일 안 한답니다. 일 안 하더라. 근데 이때 파트타임을 허용해주면, 그래 그럼 파트타임 해. 여기를 다시 이어줘요.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이게 달성이 되면은 이제 효용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럼 8점짜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로마자 1의 1번 예산선에서 자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 영어 2점에 점선으로 표시된 거, 여기 가고 싶었는데 40시간 강제하니까 여기를 못 가요. 그래서 그림 밑에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그림 1과 같이 예산선 중 C의 H 부분은 사라지므로 예산선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원래만큼 노동공급 의사가 있었으나 예산선에서 U2의 무차별곡선에 도달할 수 없다. 80점짜리 인생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효용극대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했을 건데 노동시간이 40시간 제약되면서 H점에서 U1의 효용 수준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그래서 40시간 일하느니 차라리 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0이 된다를 한마디 더 쓰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라고 쓰는 겁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국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 안 하니까
일어나니까. 로마자 2번 신축적인 노동시장, 단시간 근로기회 확대. 만약 파트타임 근로제가 허용되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이라면 보다 높은 효용이 달성되어 이해균형에서 노동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제는 기혼여성, 그래서 기혼여성 근로시간을 증대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요 파트타임 근로기회 확대입니다. 40시간 일 못하거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로마자 2번 연금수급이 있는 고령자, 고령자도 40시간 일 못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학교 가야 돼요. 40시간 일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일하러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비근로 소득 증가하고 파트타임 근로기회 확대는 언제나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이거 영향 안 받죠? 얘는 안 받아요. 원래 일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단시간 근로기회 확대 혹은 파트타임 확대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 쓰라고 나와요. 늘어나는 거. 그러면 항상 여기 있는 걸 써야죠. 여기 있는 분을 늘어나는 거. 자, 보셨고 쉬었다가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